자, 이번에는 이제 7월 31일 월요일에 해야 하는 강의의 녹화 강의고요. 자, 이제 응용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렉처 1, 2, 3. 이거 렉처 나누는 기준은 그 숙제 번호대로 나누는 거고요. 아무튼 렉처 1, 2, 3 동안 해갖고 우리 수학을 배웠다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우리가 강의 이름이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이잖아요.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인데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니까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을 배웠으니까 이제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그래갖고 렉처 4번하고 5번은 이제 머신러닝 파트 위주로 갈 것 같고 근데 완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 파트를 좀 많이 해달라고 투표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2, 3학번 분들도 듣는 강의고 응용이 파이썬이거든요. 근데 파이썬을 이제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을 따라오기는 좀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응용 파트를 어떻게 녹여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제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챕터 8번인데 그 제목을 좀 멋있게 지어놨어요. When Models Meet Data 해갖고 이름은 좀 멋있게 지어놨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속 글씨를 지었다 써도 그렇게 이뻐지진 않죠. 아무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는 거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인풋, 인풋을 xn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n은 이제 d차원 벡터라고 해봅시다. xn이 d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행렬, 인풋 데이터 행렬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이제 이 친구는 n by d예요. 전체 데이터가 라지 n개라고 하면은 n by d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우리 인풋 데이터 행렬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이 만나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입력 값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출력 값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ML 스터디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다 그랬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를 가정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이 맞춰야 하는 레이블이 있겠죠? 그 레이블을 우리가 YN이라고 합니다. YN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n번째 레이블, 그러니까 n번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은 이제 n번째 데이터에 대한 인풋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순서쌍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페어라고 그래요, 페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책에서는 example label pairs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연봉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x는 age가 되고 y는 샐러리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받아주는 모델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우리가 데이터는 벡터로 정의된다 그랬죠. 그런데 모델은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모델을 f라고 하면은 이제 이 f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벡터가 D, 인풋 벡터가 D 차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D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뱉어주는 우리가 값을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스칼라를 하나 내뱉어주는 함수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F가 D 차원 데이터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X가 이렇게 있겠죠? X11, X12 해갖고 뭐 X1D 이렇게 가갖고 이제 XN1 뭐 쭉쭉쭉 갈 텐데 이렇게 쭉쭉쭉 갈 텐데 우리가 라지 N개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라지 D는 뭐냐? 얘네들 각각이 이제 인풋 데이터의 피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처.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이 라지 D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샐러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뭐 에이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에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력 아니면은 뭐 일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레이블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정보를 우리가 피처라고 부르고 우리가 n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d개 그러니까 한 개의 데이터셋이 d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게 n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왜 D차원 입력을 받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는 거는 정확한 값을 뱉어주긴 하는데 우리가 그게 맞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델을 이제 프레딕터, 그러니까 예측해주는 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모델이 아니라 이제 프로바빌리스틱한 모델을 보통 쓰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냥 모델이 있으면 예측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이라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모델에 확률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적인 모델을 사용을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6에서 확률론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뒤에 나오는 머신러닝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 챕터 6에서 확률론을 배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가 뭔지 알았고 모델이 뭔지 알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모델이 예측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줘야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뭐냐? 우리가 학습시켜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는다. 러닝은 파라미터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파라미터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사실. 이제 2, 3학번 분들도 그렇고 2학번 분들도 그렇고 2학번 분들도 그렇고 파라미터는 이제 사실 입학하고 첫 학기에 배우는 거죠. 우리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int a, 뭐 n1, n2, 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얘네들 각각이 파라미터인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도 결국 함수의 입력인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얘가 함수의 입력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파라미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 학습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파라미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고, 아니면은 뭐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얘는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프리딕션. 결과를 예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수학적 원리를 알아볼 건데, 우리가 수학적 원리는 보통 이제 empirical risk minimization, empirical risk minimization 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보통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모델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는 거. 경험적인 위험을 줄이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이따가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를 할 거고 우리가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의 원리를 따른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모델 F가 있을 때 우리가 인풋 데이터 셋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 우리가 파라미터를 보통 세타라고 많이 씁니다. 뭐 베타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쓰기 나름인데 이 책에서는 세타라고 많이 쓰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옵티멀한 파라미터, 우리가 아니면 뭐 좋은 파라미터를 보통 위에다가 스타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좋은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레이블을 대충 잘 예측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잘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델이 뱉은 예측값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y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yn 햇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델이 뱉어준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xn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상수항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피처가 있고 뭐 두 번째 피처가 있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가 n이고 이제 d개의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이 피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피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y라는 값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파라미터가 정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세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델을 정의하는 거는 뭐 가장 간단히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얘네들 각각이 각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어파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니어 말고 어파인 한 게 있다고 또 배웠었죠. 거기서는 이제 상수항이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피처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F가 D 플러스 1차원에서 이제 스칼라 값을 내뱉어주는 모델이다 라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한 모델을 통해서 뭐 일단 예시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정한 일이 모델이 있고 모델이 이제 예측값을 내뱉고 실제 정답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가 리스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리스크를 보통 뭘로 부르기도 하냐면은 이제 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엠피리컬 리스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F라는 모델이 있고 우리가 데이터가 행렬 X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정답이 Y일 때 우리의
엠피리컬 리스크는 로스를 평균 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스 펑션이 아직 뭔지는 모르고 그냥 L이라고 할게요. 로스를 표현하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첫 시간인가? 그때 이제 리스트 스퀘어 예시하면서 로스 펑션이 뭔지 잠깐 언급은 됐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무한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 리스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되는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무수히 많다고 했을 때 실제로 기대되는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X하고 Y에 대해서 로스를 평균 내주면 됩니다. 이게 로스를 평균 내주는 건 똑같은데 이제 실제 우리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일 거다 하고 기대되는 이제 expected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건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얘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 이게 맞긴 하고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친구가 이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언가 결과를 예측해서 뽑아내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의존을 해서 얘 너무 학습을 해버려서 얘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당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적당한 결과를 내주는 파라미터를 가지게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에서 엠피리컬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인 셋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추정하는 이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 보냐? 우리가 트레인 셋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R2를 추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보통 이제 뭐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를 테스트 셋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 우리가 트레인 셋이 있을 때 그 트레인 셋에 대해서 우리가 엠피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충분히 해갖고 학습 충분히 시킨 다음에 여기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모델이 뱉어주는 최종 결과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셋, 테스트 셋을 나누는데 우리가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얘를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뭐 대충 이쯤 되게 서 직선을 그어주면은 뭐 대충 잘 표현했다. 뭐 아니면은 뭐 곡선이라고 쳐도 뭐 대충 이쯤 되게 그려도 뭐 추정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델이 이 트레인 세트를 너무 믿은 거예요. 이 트레인 세트를 너무 믿어서 우리가 뭐 모델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함수를 F가 뱉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에러가 크지 않잖아요. 뭐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에러가 크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이렇게 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강건하지가 않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로버스트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얘는 로버스트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된 거냐? 트레인셋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 거라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테스트 셋에 대한 엠피리컬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죠. 이 직선에 비해서, 파란 직선에 비해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너무 그림을 못 그려서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좀 이따가 이제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해결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차차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 이제 F라는 친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주는 친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엠피리컬 리스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세타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건데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이 스퀘어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맞죠? 우리 이제 전산 수학 시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죠. 전산 수학 시간에는 얘를 줄이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뭐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저라는 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저,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은 우리가 세타라는 친구가 너무 과하게 학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새로운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세타의 제곱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람다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 텀을 통해서 이 텀을 얼마나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줄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얘도 줄여야 되고 얘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타가 움직이는 게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y를 예측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y를 예측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피처가 그냥 이렇게 생긴 피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세타 제로 더하기 x 세타 원 더하기 x 제곱 세타. 여기까지 써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제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좀 더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대충 3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 모델에 이게 트레이닝 셋이라고 다 했을 때 트레인 셋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트레인 셋에 대해서 이제 피팅이 이렇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죠? 3차 함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가 4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차 한까지 x의 4차 한까지 봐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트레인 셋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이 파라미터가 다 활성화가 많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다 활성화가 잘 됐어. 트레인 셋을 너무 믿어서 얘네가 값이 커져갖고 어느 정도 커져갖고 물론 무조건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으면은 이 세타들이 다 활성화가 돼갖고 얘를 이렇게 3차 함수처럼 생긴 데이터인데 4차 함수로 피팅을 해버렸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 셋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3차 함수처럼 생겼으면 보통 이런 모양을 우리가 상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너무 에러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피리컬한 리스크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뒤에다가 이거- 뒤에다가 이걸 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피팅을 할 수 있냐? 이제 여기 안에도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 안에도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타 0, 1, 2, 3, 4가 있는데 세타 안에 우리가 얘까지 피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얘까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얘를 없애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 네 번째 세타에 활성화된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죽여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당히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면은 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시니까 우리가 x의 값이나 x제곱의 값이나 x제곱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y 전체의 값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전체 값이 변하는 게 x 4제곱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항이 훨씬 더 민감하니까 1, 2, 3차항보다 상수항보다 훨씬 더 민감하니까 우리가 람다를 적당히 키워주기 시작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죽을 수 있는 람다를 우리가 적절히 잘 세팅을 해서 우리가 얘가 모델이라 치고 피팅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람다가 무한히 커졌어. 람다가 무한히 커지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엄청난 문제겠죠? 왜냐면은 우리 x 앞에 달려있는 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y의 시간이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변화에 따라서 얘도 같이 움직이는데 얘의 변화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x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타라는 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그 상수함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적절히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언더피팅이다. 언더피팅 됐다. 라는 말로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정도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봤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볼까? 세 개만 해볼까? 하나, 둘. 이렇게 그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트레인셋이 이만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모를 세 개 그린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트레인셋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시험을 봐갖고 우리가 엠피리컬 리스크를 측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냐를 보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트레인 데이터 셋 안에서 새로운 데이터인 척하는 뭔가 다른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걔네들을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이라 그럽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레이닝 셋이 있고 테스팅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실무를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모의고사라고 하고 얘가 수능이라고 하면은 얘는 7점 모의고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새롭게 트레이닝 셋을 쪼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시험지 유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얘를 미리 봐버리면은 얘는 머신러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골든 룰을 어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사가 수능 문제지 유출시키면은 감옥 가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는데, 우리가 7점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끌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 셋이 되고 이만큼이 밸리데이션 셋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뭐냐? 제가 네모를 세 개로 쪼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똑같이 피팅을 세 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델을 세 번 학습시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트레이닝 셋이고 여기가 밸리데이션 셋일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번 측정하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번 측정하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번 측정해서 평균 낸 거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잡고 학습을 해나가는 거를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확실히 뭔가 감이 오죠? 오버피팅이 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우리가 이제 테스팅 셋의 역할을 해주는 거를 트레이닝 셋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준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모를 순 없잖아요. 정답을 알고 싶은데 그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친구가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확실히 오버피팅이 덜 된다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모델의 성능이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엠피리컬한 리스크가 더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웠는데 이게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기 사실 위에 쓴 예시들, 함수 그려놓고 한 예시들 다 그렇게 좋은 예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좋은 예시긴 한데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어. 왜냐? 우리가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워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한국어로 하면은 모수 추정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첫 번째는 뭐냐?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우리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과제 2-2에서도 나오고 3에서도 나오고, 이게 군데군데 제가 등장을 시켰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처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확률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제 x에 대한 확률 밀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에 의해서 파라메트라이즈 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확률 밀도를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likelihood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likelihood라는 펑션에 초점을 두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를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방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게 사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의 값에 따라서 확률의 값이 정의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확률 값이 좌지우지 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likelihood라고 부릅니다.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랑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우리가 뭐 뭐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대문자 L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likelihood를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수학적인 형태 자체는 둘이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의존하고 있는 변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셋이 n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likelihood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셋이 n개가 있다고 하면은 likelihood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xn.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데 갑자기 곱셈이 나왔네? 우리 곱셈은 좀 비싼 연산이죠, 컴퓨터한테. 컴퓨터는 곱셈보다 덧셈을 좋아해요. 컴퓨터는 곱셈보다 덧셈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면은 좀 더 계산을 하기 편해지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로그 안에 있는 이 프로덕트 기호는 시그마로 나올 수 있으니까. i가 아니라 n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형태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시키고 싶은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얘랑 똑같은 거죠.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데 이제 이 likelihood라는 함수는 세타에 대해서 의존하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냐?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 이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는 엠피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보여져 있고 사실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 그거는 뭐 예시를 통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음, 이제 좀 꼬아서 쓴 L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걸 이제 NLL 소문자로 쓰니까 못생겼는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한다. 네. 뭐 NLL이라고 쓰니까 뭐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꼬아서 쓰는 애를 NL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함수가 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건 예시고 우리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셋과 파라미터가 있을 때
아웃풋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yn을 뱉어주는 함수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볼까? 이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평균이 뭐 평균이 이거고 뭐 분산은 모른다 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예, 라는 걸 보여준 거고 뭐 계산하는 예시는 나중에 차차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바로 다음 예시에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 L을 두 개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모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시그마 이제 로그 노멀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로그를 씌운 거예요. 우리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우리가 이건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로그 노멀이 뭔지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로그 노멀 분포가 뭔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가면은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니까 바로 써주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로그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분의 1 하고 지수함수 여기 안에 2 시그마 제곱 하고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이 yn이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얘랑 이제 차이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 즉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생긴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얘하고 얘 차이를 줄이고 싶다라고 그냥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은 음 여기 로그 그러니까 로그 있고 마이너스 로그 있고 그 다음에 로그 익스포넨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뒷부분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음, 상수 앞으로 빼야겠다. 상수 앞으로 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얘 상수니까 뭐 없다 치고 얘 상수니까 없다 치고 우리가 이제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고 싶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아니지 반대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줄이고 싶다라는 게 우리가 결국 엠피리컬한 리스크를 줄이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사전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없을 때 얘를 쓰면은 뭐 보통 좋다. 또 프라이어 놀리지. 얘를 쓰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전 정보가 있어요. 사전 정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MLE를 쓰는 게 아니고 MAP라는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맥시멈 어 포스테어리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션 얘는 MAP라고 하고 에스티 에스티메이션
얘는 이제 프라이어 놀리지가 있을 때 얘를 사용하면 좋고, 우리가 사실 이제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 프라이어 얘네들이 뭔지 다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목표가 얘고, 얘는 근데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조건부 확률 모양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제 포스테리어라고 부른다고 했고, 포스테리어 글씨를 좀 더 정성 들여서 써볼까요? 뭐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라이클리우드 이 친구죠? 얘가 라이클리우드죠? 얘가 라이클리우드. 그리고 얘가 프라이어예요. 우리 이거 컨주게이트 할 때 했었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에비던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그냥 확률이니까 밑에 뭐 들어가 있어야겠죠? 얘랑 얘랑 같게 만들려면은 아무튼 그거를 봐주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컨주게이트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포스테리어의 정보를 추정하는 건데,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추정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냐, 프라이어의 정보를 반영해서 추정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MA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AP는 예시를 딱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게, 예시는 이미 많이 들었죠? 우리 베타, 베타 바이노미얼, 뭐 베타 베르누이 이거 예시로 들었었고, 과제 노말 있죠? 과제 노말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가르쳤고, 확률론 통계학 하면서 이미 가르쳤고, 근데 사실 이거를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모델을 정의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보면은 모델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란 친구는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러닝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러닝을 하는 게 뭐냐? 파라미터를 찾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파라미터를 찾는 목적이 결국에 경험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데, 경험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데이터셋에 너무 의존해서 오버피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고, 데이터셋을 너무 규제시켜갖고 언더피팅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두 가지 방법, MLE하고 MAP. 체크 체크 표시 해볼까요? 하이라이트 해볼까요? MLE가 있고 MAP가 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지안 인퍼런스 내용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책이 8장이고 12장까지 있는데 9, 10, 11, 12에서 이제 MLE, MAP 관점에서 각각의 모델을 설명하고,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모델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지안까지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는데, 베이지안 인퍼런스 내용은 수식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90, 11, 90, 11, 12장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 혼자 매스매틱스 for 머신러닝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그 정도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뭔지는 알아야겠죠.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 목적이 뭐냐면은 베이지안 인퍼런스, 우리가 세타가 있고 뭐 라지 X라고 해볼게요. 얘를 똑같은 공식을 또 쓰는 거긴 한데,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 있는 거죠.
라지 X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셋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 이 전체 데이터 셋의 확률은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널라이제이션 배웠죠. 우리가 얘를 세타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표현을 하면은 그거를 세타에 대해서 다 합쳐버리면 X에 대한 확률이 나올 건데 우리가 확률의 프로덕트 룰,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비던스라는 친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 얘랑 다를 바가 없죠? 얘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살짝 분류를 바꿔볼게요. 그냥 이걸 3번이라고 할게요. 3번이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1, 2번만 다룬다. 제가 이게 책에서는 챕터가 나눠져 있어갖고 나눠서 썼는데 그냥 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은데 MAP는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사후 분포를 추정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데 사후 분포를 추정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데 우리가 일단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일단 에비던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은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비례식 세워갖고 분포를 추정하는 건데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베이지 정리를 쓰는 것까지 똑같은데 얘를 그냥 계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산을 해주고 싶은 거면은 우리가 프라이어 논리지도 있어야 되고 라이클리후드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비던스에 대한 계산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계산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게 결국 평균의 정의예요.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데 이 라이클리후드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평균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컴퓨터한테 적분을 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컴퓨터한테 적분을 시킨다는 게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아니면 높은 정확도로 계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인트랙터블하다고 부르거든요. 이 인테그랄이 인트랙터블한 연산이라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되게 어려운 연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뭐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계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델들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수학을 좀 더 잘해지고 나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학기에 베이즈 통계학 수업을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해올 건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일단 공부를 해놓긴 했으니까 질문이 있다면은 저한테 편하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책에서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뭐냐? 자, 보면은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가 likelihood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맥시멈 likelihood 에스티메이션을 하거나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likelihood를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likelihood를 계산할 때에도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g라는 베리어블을 넣어주고 우리가 이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가 계산하기 좋은 게 뭐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x의 차원보다 g의 차원이 더 적으면은 g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먼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라이클리후드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는 이 친구고, 얘가 프라이어죠. 그래서 여기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일단 이 계산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프라이어가 있을 때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추정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반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확률 x 기분 g에 대한 확률을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프라이어 과정을 예라고 하거나 아니면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계산이 한 번에 되겠죠. 적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라고 치면은 적분을 하기 어렵다라고 치면은 이제 이거는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가정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타를 뒤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기분이고 이렇게, 그리고 프라이어에 대한 가정이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장이 몇 장이냐면은 10장, 챕터 10에서 PCA라는 게 있어요. PCA, 이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PC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강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은 우리가 인풋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인풋이 있고 우리가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x를 x랑 비슷한 분포를 학습을 해서 다시 보존을 잘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이제 x를 잘 다시 재건축해낼 수 있는지, 다시 잘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계산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계산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도입을 해서 차원을 줄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여기서 학습을 한 걸 바탕으로 다시 차원을 늘려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 이렇게 해도 잘 된다라는 게 이제 PCA를 통해서 수식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거든요. PCA 단원에서 나오는 수식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번하고 레이턴트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 뭐 3번은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1번, 2번은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을까? 우리 컨디셔널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그래피컬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그래프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이번 시간에 빙빙 돌려서 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8장 내용 가지고 2시간을 못 해요. 1시간도 못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최대한 늘려서 해갖고 1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을 때 예시,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라서. 이건 이제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이 조인트가 이 컨디셔널들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C는 A하고 B에 의존하고, B는 A에 의존하고, A는 뭐 따로 의존하는, 어디에 의존한다 이런 건 없죠? 그러면 뭐 크기가 다 다른데? 아무튼 이 친구를 A라고 하고, 이 친구를 B라고 하고, 이 친구를 C라고 하면은 우리가 A라는 친구는 B하고 C 둘 다 영향을 주고, B라는 친구는 C에도 C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A, B, C라는 베리어블 아니면 뭐 A, B, C라는 피처가 있을 때, 이런 모델이 있을 때 이제 얘네들 각각을 추정해주면 된다 라는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모델을 설명할 때 이거 그래프 모양으로 나타내면은 보기 좋아요. 이 모델이 이 모델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피컬 모델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A, B, C 말고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책에 있는 예시인데 아무렇게나 써볼게요. 1이 있고 5가 있고, 그다음에 2가 있는데 2는 5에 의존하고, 3이 있는데 3은 1하고 2하고 의존하고, 2에 의존하고, 4가 있는데 4는 2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림 그려서 표현하기 쉽죠? 이렇게 그냥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음, 3번이 여기 있어야지 예쁘겠다. 음,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번 떨어져 있고 2번 떨어져 있고, 5번이 2번한테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1번하고 아니지, 1번하고 2번이 3번한테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2번이 4번한테 조건을 주고, 우리가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시각화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뭐 X 안에 얘네들이 들어있다 쳐볼게요. 벡터고 이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K는 1부터 라지 K까지, 이게 여기 있는 게 라지 K예요. 라지 K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확률인데, 페어런트 PA라고 쓸게요. 그 K의 페어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쭉 곱해주면은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뭐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컨디셔널, 우리가 일단 A하고 B가 독립이다. 이건 그냥 인디펜던스죠.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C가 주어져 있을 때 독립인 관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하고 B가 독립인 건 아니지만 C가 주어진다면은 A하고 B가 독립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뭐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죠?
우리 이거죠, 이거. A, B, C가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조건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예시가 있다고 했을 때 B하고 검은색으로 쓸게요. 이런 건 어떻게 해볼까? 뭐 일단 B하고 D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B하고 D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아예 연결이 돼 있는 게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죠. B에서 D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단 B하고 D 자체에는 둘이 공유하고 있는 간선이 없어요. 둘 사이에 다리가 없는데 C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D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B하고 D가 조건부 독립이다. 근데 언제? C가 주어져 있을 때 조건부 독립이다. 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B하고 D 둘 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구 A라는 애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B하고 D가 조건부 독립이려면은 A하고 C가 주어져야지 조건부 독립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하고 C 사이에도 직접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은 아닌데 조건부 독립이야. 직접 가는 길이 없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친구가 뭐가 있냐? B가 있을 때 조건부 독립인 거고. 그런데 이제 조건부 독립이 아닌 케이스 아까 이렇게 하나 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독립이 아니다. 언제? 아까 이 케이스 독립 아닌 거 봤고 독립이 아닌 케이스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면은 A하고 C가 B하고 E가 둘 다 주어져 있을 때 독립이 아니에요. 왜냐? A하고 C가 D한테 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E는 뭐 그렇게 쓸모 있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A하고 C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마지막인데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모델 셀렉션.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잘 선택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개를 구했으면은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모델이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우리가 모델 셀렉션을 하기 전에 일단 모델을 트레인 시켜야겠죠. 모델을 러닝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러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아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좀 더 보기 편한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제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테스트를 따로 쪼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가 수능이라고 했는데 이제 수능을 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능을 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테스트 성능을 이제 보기 위해서 임의로 쪼개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엠피리컬 리스크 알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리스크가 얼마인지 보긴 봐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수능을 안 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을 안 치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입시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주고 근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테스트 셋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 셋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능이 있으면은
그냥 실무 보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실무 보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그냥 맘 편히 쪼개주면 된다. 아무튼 뭐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 셀렉션을 어떻게 하냐 봅시다. 음, 이제 여러 가지 노테이션들을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MK라는 확률이 있다고 해봅시다. MK라는 확률이 있고 그리고 D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게 있다 했을 때 우리가 MK라는 친구는 M의 분포를 따르고 세타 K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는 MK가 주어졌을 때의 파라미터고 D라는 게 있는데 얘는 MK가 주어져 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냐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을 때 나오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서 M은 뭐냐? 프라이어 프라이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 뭐에 대한 프라이어냐? 그냥 뭐 유니폼한 프라이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니폼한 프라이어에서 MK 뽑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파라미터 보고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모델 셀렉션을 어떻게 하냐? 이게 결국에 MAP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MAP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포스테리어 확률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프라이어를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실용적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적의 M이 뭐냐? 최적의 프라이어가 뭐냐? MK에 대해서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해줄 수 있는 프라이어가 좋은 프라이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K개의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K개의 모델들이 있어서 각각의 모델들이 뽑힐 확률이 K분의 1인 거예요. K분의 1인 건데 각각의 모델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각각의 모델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 프라이어가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보고 있냐에 대해서 MAP 추정을 해준 것 중에서 뽑힌 친구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뭐 문제 내기도 애매하고 해갖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모델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베이스 정리를 통해서 뭐 모델이 M1이 있고 M2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D분의 D, D, M1, 그다음에 M1 그리고 여기는 D, M2, 기본 M2, M2고 자 우리 두 모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의 비율 우리가 확률의 비율을 오즈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 베이지안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오즈가 있다고 해봅시다. 포스테리어 오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는 결국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프라이어 오즈가
쪼개지고 프라이어 오즈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각각의 모델들이 있어요. 각각의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이 뽑힐 확률이 일단 똑같다고 치기로 했잖아요. 똑같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얘를 안 본다 치고 얘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MAP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 모델을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된다고 치면은 그냥 이제 이 얘를 이제 베이즈 팩터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다 적어볼까? 얘가 베이즈 팩터고 얘가 이제 프라이오즈 프라이오즈고 그러면은 우리 이 베이즈 팩터가 1보다 크다고 하면은 우리가 M1을 선택하는 거고 베이즈 팩터가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우리가 M2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선택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부터 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이게 뭐냐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계산이 어렵다.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있는데 얘는 그 많은 양의 그러니까 계산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얘도 결국에 적분 들어있으면 계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이건 뭐 PCA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랬고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이해를 따로 하고 싶으면은 그냥 책 읽어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말해준 내용만으로 무언가 근데 그럼 내가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명쾌하지 않을 거예요. 예시를 안 들은 거고 그냥 이론만 쭉 늘어놓은 거라서 물론 제가 하는 수업이 계속 그랬긴 했지만 응용 파트에서마저도 이론만 늘어놓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그래갖고 일단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는 이제 뭐 어디에 적용한다라는 걸 감이 잘 안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피컬 모델 우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잘 보이게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냐에 대해서도 봤고 그 다음에 모델 셀렉션 하는데 일단 모델 트레이닝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모델이 K개가 있을 때 그중에서 뭐 데이터셋을 잘 설명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MAP 추정했을 때 그 포스테리어가 가장 큰 친구를 선택을 한다. 근데 모델 두 개가 있을 때는 그냥 베이즈 팩터라는 친구를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8장 내용이고 우리가 9장을 좀 찍먹을 해볼까요? 자, 9장 조금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이제 모든 머신러닝 모델의 기초가 되는 모델이에요. 사실 근본은 다 여기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냐? 이제 위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직선이 그 데이터들과 차이가 얼마나 나냐를 봤을 때 걔를 가장 줄여주고 싶은 걸 줄여주는 과정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근데
회귀는 회귀인데 선형 회귀예요. 선형. 그래서 선형인 것까지 설명을 했고, 왜 회귀냐? 우리가 이제 회귀는 회귀인데 평균으로의 회귀예요. 리그레션 투 민. 우리 평균 회귀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확률성 아이템 사용할 때 평균 회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아까랑 뭐 비슷하게 생긴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 뭐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 데이터를 가장 잘 가로지르는 직선을 얘라고 했을 때, 평균으로의 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를 얘 평균이 한 이쯤 되겠죠? 근데 여기로 이 직선을 살짝 당기는 거예요. 직선의 평균 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평균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걸 우리가 평균으로의 획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다루는 리니어 리그레션은 리니어 리그레션 투 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해보면은 어 우리가 결국에 확률이에요. 결국에 확률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x라는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을 때 y를 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거죠. 모델 fx고,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예시 위로 한번 올라갔다 와볼까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랑 비슷하면서 비슷하면서 여기 있는 것까지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선형회계 문제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없어갖고,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랜덤 노이즈를 추가를 해줍니다. 랜덤 노이즈를 모델에 추가를 해줍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각각의 입실론들은 다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모델이 y는 F라는 모델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 랜덤 노이즈를 고려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y는 이제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뭐 x1 더하기 세타1 더하기 x2 더하기 세타2 해갖고 쭉쭉 있고, 뭐 d 차원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위에서 설명한 예시 중에서 그냥 사실 이게 선형회귀였던 거예요. 왜 선형회귀냐? 우리 x에 대해서 리니어 하니까, 또는 x에 대해서 어파인 하니까 이거를 그냥 선형회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알게 모르게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형회귀의 최종적인 형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선형회귀의 최종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간단한 모형만을 사용할 순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선형회귀로 뭔가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x를 이제 논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함수를 파이라고 했을 때, 이제 x에다가 파이를 씌워준 다음에, 그러니까 x에다가 파이 씌워준 다음에 이제 얘네들끼리 계산해주면은, 아니지, 세타죠. 논 리니어한 특징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형 회계 말고 x의 k승까지 보고 싶어. x의 k승까지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파이 x라는 함수에 이제 0차 항을 봐주는 친구, 그다음에 뭐 1차 항을 봐주는 친구 더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상수항이고 여기는 뭐 1차 항이고 쭉 가갖고 여기 x의 k승 해갖고 뭐 k 플러스 1달이 벡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에다가 이렇게 씌워갖고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논리니어 함수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뭐 사인 x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x의 피처가 첫 번째 피처하고 두 번째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도 되고 논리니어는 우리가 항상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얘의 확장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일단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생겼냐고 했냐면은 로그 이제yn을 뽑아내고 싶은 거죠. xn하고 세타가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2 시그마 제곱분의 1 더하기 yn 빼기 xn의 트랜스포즈 세타의 제곱에다가 뒤에 상수 있었죠. 컨스턴트. 우리가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인데 우리가 컨스턴트를 무시하고 써줄 수 있겠죠? 왜냐? 세타에 대한 건데 여기는 세타에 대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 시켜주는 세타를 찾고 싶은 건데 이 컨스턴트는 그 세타를 찾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그냥 이렇게 써줘도 무방하겠죠. 여기까지만 써줘도.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n개 있다고 했을 때 위에 지금 데이터셋 한 개에 대한 거고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 시그마를 합쳐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합치냐? 우리는 벡터 캘큘러스 배웠으니까 이제 y라는 벡터 안에 y1부터 y 라지 n까지 들어있다고 치고 이제 이 x라는 행렬 안에 뭐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아까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제곱이니까 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유클리디안 놈으로 합쳐주면은 우리가 좀 더 깔끔한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세타, 세타에 대해서 최대화 시켜주고 싶은데 이거 세타에 대한 2차 함수죠. 세타에 대한 2차 함수인데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없어. 그냥 맥시마이제이션 아니면은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없어. 그러면 그냥 미분에서 0 넣으면은 미분에서 0이 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미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미분을 하는 거죠. 2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뭐 바로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이 예시 뭔가 했던 것 같죠? 일단 해보면은 우리
이 시그마 제곱이 밖으로 나오고 세타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는 y 트랜스포즈 y 빼기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하고 y 트랜스포즈 x 세타 더하기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세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미분해주면은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대로 남고 y는 세타랑 관련 없으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 y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2 y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세타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그리고 앞에 세타 날라가고 하면은 어 뒤에 세타가 날아가는 거지. 처음 맞춰주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0이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타 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2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세타 뭐 해갖고 이렇게 뒀을 때 그러면은 우리 x 트랜스포즈 x 세타는 x 트랜스포즈 y겠죠? 그러면은 우리 결국에 세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 어디서 봤을 거예요? 이 모양 전산 수학 때도 봤을 거고 제가 설명하면서 한 번쯤 등장시켰던 친구일 텐데 우리가 결국에는 선형 회귀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랑 똑같다 그랬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형 회귀이고 그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사용한 이제 논리니어 리그레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더 확장판이어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똑같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참고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함수가 소문자 파이니까 얘를 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행렬들을 대분자 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된 친구들을 대문자 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된 피처들에 대해서 걔네들을 담고 있는 행렬이 행렬을 대문자 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유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렬을 유도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결국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특성을 사용해서 한 건데 차수를 얼마나 늘리냐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차수에 따라서 우리가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가 그렇게 막 훌륭한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오버피팅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만 얘기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이즈의 분산을 또 추정할 수 있어요. 노이즈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estimation of estimation of the noise variance.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 likelihood인데 이제 y가 나오는 건데 이제 x가 주어져 있고 세타가 주어져 있고 사실 이 노이즈 베리언스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로그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하고 YN이 나오는데 음,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써볼게요.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걸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쁜가? T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어 그냥 계산을 좀 생략해서 빠르게 해보면은 뒤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 분의 1 하고 여기에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여기 괄호 닫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이즈 베리언스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결국에 미분을 해서 0으로 놔봅시다. 미분을 해서 0으로 놔보면은 음,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분모에 들어가고 로그 미분한 거니까 분모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n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이미 분모에 있으니까 미분해주면은 시그마 4제곱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음, 여기 뒤에 있는 거 통째로 내려오겠죠? 뭐 얘를 S라고 할게요. 얘를 S라고 해보고 얘를 S라고 하면은 여기로 내려오고 얘를 0이라고 두면은 우리가 어 시그마 제곱은 n분의 s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한 거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이거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의 베리언스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알아봤고 근데 이게 결국에 뭐냐 우리가 노이즈를 선형 회귀를 하면서 추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노이즈는 그냥 우리가 노이즈가 얼마나 베리언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동일한 베리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계속 앞으로 중요하게 나올 거라서 한번 다뤄본 예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선형 회귀에서 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까지 했잖아요. 선형 회귀에서 MLE까지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갈 거는 이제 선형 회귀에서 MAP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